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고 자신의 혀를 자주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다는 분들의 격려를 많이 받았는데요. 자, 오늘도 지난 방송에 이어서 설진 2탄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료실에서 오늘 말씀드릴 설태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설태는 몸 상태를 진단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설태하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드려 볼게요. 설태란 혀 표면에 있는 혀 이끼를 말하는 건데요. 혀의 표면에는 작은 돌기들이 혀 주름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유두라고 해요. 그 유두 사이에는 입안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상피세포와 적혈구, 그리고 혈액의 대사산물, 음식물의 찌꺼기 등이 침착된 것으로 혀의 가운데 부분에 잘 생기죠. 이 설태가 바로 혀 건강의 바로미터가 되는데요. 정상적인 설태는요, 혀 표면에 하얀색의 설태가 고르고 넓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두껍고 색깔도 여러 가지로 변하게 되면서 냄새나는 설태가 생기게 되는데요. 설태가 두껍게 앉으면 혀가 텁텁하고 냄새도 나고 보기 싫어서 아침에 칫솔질을 열심히 해서 닦아내시게 되죠. 그런데 설태는요, 닦을 때뿐 금방 다시 끼게 돼요. 설태라는 것이 위생을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부 장기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인 만큼 아무리 닦아내도 인체 내부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3시간 정도면 다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칫솔질이 아니라 치료를 해야 하는 몸에서 보내는 신호라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설태가 들려주는 정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정상혀는 담적색의 설질에 적당한 하얀색의 설태를 가진 사진과 같은 혀입니다. 사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설태의 색깔만 보는 게 아니고요. 윤기와 건조 상태 또는 형태, 구조, 혀의 크기 등을 모두 관찰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색깔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백태의 두꺼운 설태가 덮인 경우인데요. 백태가 두껍게 끼었다면 가장 흔한 질병은 비위장의 기능 저하와 습장과 같은 몸속 수액 대사의 이상을 들 수 있습니다. 자, 또는요, 감기 등 외부 감염증의 초기 단계일 수도 있어요. 간혹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일시적인 위장장애나 과식 등으로 백태가 잠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백태가 심하게 끼고 상복부가 답답하고 몸이 잘 붓고 무겁고 피로가 심하다면 아직은 병증이 심해지지 않은 단계지만 점차 심화될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게 바람직하죠. 이 상태가 심해지면 혀 전체에 곰팡이처럼 넓게 퍼지거나 콩비지를 깔아놓은 것처럼 쉽게 탈락되면 이건 병이 점차 심해지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요, 황태인데요. 말 그대로 누런색의 설태가 두껍게 끼는 형태입니다. 황태는 대개 열증을 의미합니다. 황태가 나타나면서 건조하다면 열증이 점차 심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자, 누런색의 설태가 두껍고 거기다 습기를 가지고 있다면 담음과 습담 같은 증상에 열을 동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질병이 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발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염증이나 감염 시에 가장 많이 나타나죠. 자, 다음 사진은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설태 색깔은 아니죠. 자, 흑태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자, 흑색의 설태가 혀뿌리부터 중심부를 덮고 있죠. 흑태는 대개 병세가 아주 중증, 심해진 단계를 말하는 거고요. 또 면역력이 상당히 소모된 상태를 시사합니다. 암 환자들에게서 잘 나타나는 설태로요. 장기간에 걸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위에도 혀의 갈라진 형태나 혀의 떨림이나 운동 상태, 형태의 변화 등도 우리 몸을 침범한 질환이 만들어낸 증상들이지만, 자, 기회가 되면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단 주의하실 것은 오늘 말씀드린 건 여러분이 알기 쉽게 단편화해서 요약드린 만큼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는 설치는 한참 더 복잡하고 깊죠.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정보만으로 특정 질환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외 증상들과 병합해서 몸을 살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건강한 혀의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혀와 입속 건강을 지키는 관건은 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냄새가 심하고 텁텁한 이유는요, 밤새 침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침에 의한 입속 정화작용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입속은 그야말로 세균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침이 항상 입속에서 충분히 고여있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분들은 아마 아직 젊은 분들일 겁니다. 갱년기가 지나면서 입속의 건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혀의 통증, 미각의 장애 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입마름 증상은 단순히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진액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만큼 건강의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뿐만이 아니죠. 침은 우리 현대인의 각종 질환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소화의 첫 시작이 되는 각종 소화 효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살균작용을 하는 물질을 내포하고 있으면서요. 또 면역 글로불린 A라는 항체를 보유하고 있죠. 또 있습니다. 파로틴이라는 침 속의 호르몬은 노화까지 억제해준다고 해요. 자, 이 소중한 침은 침샘에서 분비되는데요. 우리 입 주위에는 몇 군데의 침샘을 자극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자, 먼저요. 귀 아래에 온폭 들어가 있는 부위, 예풍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위를 지금 눌러보시면 혀에 침이 고이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래턱의 중앙에서 목 쪽으로 2-3cm 정도 내려간 염천혈 부위 역시 침샘 자극 스위치입니다. 또 다른 팁은 이를 자주 사용하라는 건데요. 너무 유동식을 먹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씹는 훈련을 하시고요. 평소 아랫니와 윗니를 부딪혀주는 고치법이라고 그러죠. 자, 보실까요? 이런 고치법과 같은 방법을 평소에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습관은 입속의 침을 마르게 하죠. 금진오객이라는 침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하루 한 번씩 아침마다 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